이번 시간 주식시장의 이해 첫 번째 편입니다. 우선 주식의 개념부터 살펴보죠. 주식 개념은 항상 채권의 개념과 여러분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회사에 투자한 자금의 비율만큼 소유권을 나눠 가지는 개념이죠. 반면에 채권은 그냥 돈만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자는 주주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요. 조달된 자본은 회사의 재산입니다. 채권은 타인 자본이죠. 주주는 주식회사의 구성원으로서 법률상 주주권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고요.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 주주권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자본이기 때문에요. 상환 의무가 없고요.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 즉 안정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이 주식이 가장 좋습니다. 유한 책임으로서 자금 조달은 쉽게, 실패 시에는 이렇게 책임을 안 묻는 거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줄이는, 그래서 아주 자본시장의 발전에 아주 획기적인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주식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이 증권의 개념을 어떤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 지분을 가지는 것이 바로 주식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분증권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용어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주식을 나누는데요. 배당 및 자녀재산 분배에 따라서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로 나누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익배당 내지는 자녀재산 분배 시 표준이 되는 주식이 뭐냐? 이게 보통주입니다. 보통주보다 우선적 지위에 있는 게 뭐냐? 그게 우선주죠. 우선주는 참가적, 비참가적, 누적적, 비누적적 우선주로 구별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문으로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후배주는 보통주보다 후위에 있는 주식, 이익배당이나 자녀재산 분배 등에서 후위에 있는 주식을 우리가 후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혼합주는 섞여 있는 겁니다. 이익배당에는 우선하고요. 자녀재산 분배에 있어서는 후위에 있는 주식, 무엇보다 보통주보다 얘를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결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의결권주, 무의결권주로 나눠집니다. 그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우리가 무의결권 주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무의결권 주식은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제 이런 주식을 발행하느냐? 난 그냥 배당금만 더 많이 주면 돼. 난 굳이 의결권 참여 안 해도 돼. 바로 이게 무의결권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무의결권주가 발행 가능하냐, 불가하냐, 이제 요걸 물어보는 문제가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의결권 주식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불가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액면 표시에 따라서 이제 액면이 얼마 하고 정해져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액면주. 아예 액면 금액이 없는 거, 이걸 무액면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액면주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의결권 주식과 무액면 주식을 바꿔서 시험 문제에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기명이 되어 있으면 기명주, 이제 이름, 주주 이름이 누구다라고 딱 정해져 있으면 기명주, 아니면 무기명주, 무기명주, 아예 이름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대부분은 기명식 주식에 해당이 됩니다. 기업 공개 보겠습니다. 기업 공개는 뭐냐?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신주 공모 방식 아니면 구주 매출 방식으로 소유 집중을 분산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주식회사의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뭐냐면 보통 기업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가족끼리 아니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의 기본적 요건만 갖춰서 이제 하는데 이제 회사가 잘 돼요.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투자 자금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돈을 이제 차입을 하거나 아니면 자본금을 늘려야 되는데, 친구들끼리, 가족들끼리 하는 회사에 누가 투자를 잘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자, 이래서 본격적으로 주식회사의 체제를 갖춰라. 자, 회사의 내용을 외부에 알려라.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주주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주식회사의 본격적인 체제를 갖췄다 보기 어려우니 소액
투자자들, 소액 주주들을 많이 확보를 해라. 그래 이제 견제도 하겠죠. 그래서 기업 자체를 주식회사의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소유 집중 완화, 재무 내용 공시를 통해서 주식회사 체제를 갖춰라. 이게 바로 기업 공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공개 요건은 최대 주주와 그 특수 관계인,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이죠. 지분율을 낮춰라, 제한하라. 그래서 일정 지분 이하의 소액 주주 수를 확보를 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주 공모, 구주 매출, 그러니까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발행했던 것을 팔아라 이겁니다. 소액주주들한테.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혼용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업 공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기업 공개는 주식 발행, 채권 발행 방식 모두 가능. 채권 발행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요. 없습니다. 채권은 돈을 빌려오는 거지. 이 돈을 빌려오는 것으로서 이 소유 집중을 완화할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기업 공개는 신주 공모만으로 이루어진다. 구주 매출로도 가능하죠. 이것이 문제의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기업 공개의 장점은 주주의 분산 투자, 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 주식 가치의 공정한 결정, 세제상 혜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과의 차이는 뭐냐? 이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장은 공인된 거래소, 즉 이제 뭐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주식시장이죠.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즉 매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상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장은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우리 증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이런 거 있었죠. 이렇게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지지만 기업 공개는 기업 단위, 기업 자체가 공개를 하는 거니까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공개 과정에서 주식을 발행을 하더라도 반드시 상장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함정은 뭐냐? 기업 공개는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얘는 상장 이야기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기업 공개는 상장과 달리 기업이 발행한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바꿔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된다는 점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증자 보겠습니다. 증자는 뭡니까? 증자. 자본금을 증액한다. 늘린다는 거죠. 자본금을 늘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주식을 추가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증자에는 주식 발행이 뒤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상증자, 유상, 돈 내고 주식을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실질적으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자본금 증가하고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 재산도 증가를 합니다. 무상증자는 뭐냐면 무상, 돈을 안 받는 겁니다. 기업이 이제 이익잉여금이 많아요. 그럼 이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주식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배당 형태로. 이게 바로 주식 배당이죠. 그래서 주식 배당은 무상증자의 형태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주식 배당은 유상증자의 한 형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 아니에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상증자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에서 출제나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주주 배정.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신주 인수권. 새로운 주식을 발행했을 때 그걸 살 수 있는 권리는 기존 주주가 보유한 지분들이 각기 다르겠죠. 거기 비례해서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소 이제 시세보다는 좀 싸게 하죠. 이걸 우리가 주주 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주 우선 공모는요, 주주에게 우선 청약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실권주 발생 시에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청약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우선 공모, 주주 우선 공모입니다. 제3자 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 뭐 협력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한 제3자를 딱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신주 인수권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제3자 배정입니다. 우리 사주 제도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일반 공모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모집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 공모고요. 직접 공모는 금융기관, 이제 증권회사죠. 인수기관 없이 발행회사가 직접 자기 책임으로 직접 공모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공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공모 가지고도 시험 문제 한 번씩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인수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공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안 할 뿐이지, 자기 책임으로 공모하는 직접 공모 방법도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무상증자는 실질적인 재산이 증가하지만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어떤 증자든 유상이든 무상증자든 일단 자본금은 늘어납니다. 이제 실질 재산이 늘어나느냐 늘어나지 않느냐만 구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발행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자 보죠. 감자. 자, 증자는 자본금을 늘리는 거죠. 감자는 반대로 뭐예요? 자본금을 줄이는 겁니다. 이제 왜 줄이느냐? 뭐 이런 겁니다. 자본금이 100억인 회사인데 누적 손실금이 99억이에요. 자, 그러면 그 회사 여러분 투자하시고 거래하시겠어요? 차라리 자본금 1억짜리에 부실이 0인 회사로 바꾸면은 자본금은 좀 적지만 손실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의 모습을 좀 바꿔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액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은 뭐냐? 주식 수를 줄이는 겁니다. 주식 수. 그러니까 100주인 주식을 10주로 줄였다. 10분의 1로 줄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10분의 1로 줄이면 자본금도 자연스럽게 10분의 1로 줄어들겠죠.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금 100억 원인 회사가 기존 주식 10주를 한 주로 줄이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자본금은 10억 원으로 줄어들고 90억 원은 누적 손실금과 상계가 돼서 이제 100억의 누적 손실금 90억 원이었던 회사가 자본금 10억 원의 누적 손실금이 0인 회사로 바뀌어지는 거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사주는 뭐냐면 회사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자기 주식을 배당금 재원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거예요. 왜 자사주 취득을 하느냐? 뭐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주주에게 주식 배당을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주가가 너무 폭락해요. 주가 폭락하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매도 물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주식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럼 매도가 확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정 부분 주식 유통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드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해서 주당 가치 제고, 즉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총 발행 주식 수 감소 효과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라라고 하는 주식회사의 원리를 거스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엄격히 한도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면 몇 년 이내에 못 팔아 뭐 이런 조건까지도 붙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재량에 따라 사는 것이죠. 회사가. 그래서 매입 한도 제한이 없다. 이거 다 틀린 내용입니다. 엄격히 한도를 제한한다라는 점에 여러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보겠습니다. 우리 앞서서도 상장 살펴봤죠. 예, 거래소, 공인된 시장,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에서 매매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진다. 긍정적인 효과는 뭡니까? 우리 회사 상장회사야. 공신력 제공.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유동성 증가. 자금 조달도 증자를 통해서 용이하죠. 담보가치.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황금성이 보장이 되니까 담보 맡기고 돈도 빌릴 수가 있습니다. 회사 홍보, 지위 향상, 종업원 사기 진작, 소유 주식도 분산할 수 있고요. 광고 효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경영 간섭을 하게 되죠. 이 회사 대주주 지분율이 낮네? 사. 그럼 그 회사 뺏기는 거죠. 경영권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시 부담, 공시 의무 부담, 계속 부담을 해야 되겠죠. 배당 압력도 있습니다. 기업 비밀 노출. 자, 이렇게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를 반드시 비교를 해서 알아두시고요. 최근에는 해외 시장에 상장, 예탁 증서를 발행을 해서 해외 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을 운영하는 곳이 바로 한국거래소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다 한국거래소에서 산출을 하죠.
대체결제제도 보겠습니다. 대체결제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주식을 판 사람, 산 사람이 있죠. 그럼 팔았어요. 그럼 샀죠. 그럼 산 사람이 주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판 사람, 산 사람이 어디서 만나야 됩니다. 그럼 판 사람은 제주도 사는 사람이고요. 산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속초에 사는 사람, 어디서 만납니까? 이렇게 해서는 실은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대체결제제도라고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다 거기에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수수 없이 이용자가 각각 예탁결제원의 계좌를 만들어 놓고 대체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명의개설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 시간 절약할 수 있고요. 분실, 도난, 사고 예방도 가능하다. 훨씬 더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겠죠. 매매거래 보겠습니다. 주식의 매매거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째? 3일째.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일째 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3영업일이죠. 월요일 날 주식을 샀어요. 팔았어요. 그러면 월, 화, 수 매매 당일 포함입니다. 수요일 날 결제를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돈도 수요일 날 다 입금을 하면 됩니다. 나중에 또 제가 증거금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거래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거래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토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거래 안 합니다. 시험 문제 근로자의 날 매매한다. 이런 함정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매매 거래 결제가 이루어지질 않는다. 그죠? 예.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으니까 틀렸죠.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예. 매매 결제는 2일 날, 이길 날 결제 이루어진다고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래 시간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옵니다. 정규시장은, 자, 요거 기억해 두세요. 09시부터 15시 30분까지입니다. 정규시장. 얘는 알아두시고요. 이외에 이제 시간의 종가 매매, 시간의 단일가 매매, 시간의 대량 바스켓 매매는, 요런 게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 단위는 유가증권의 호가는 1원에서 1000원까지 7단계. 코스닥 시장은 1원에서 100원까지 5단계. 거래 단위는 최소 한 주 이상이면 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위탁증거금 나왔네요. 위탁증거금 뭐냐면, 자, 주식은 3일 결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3일 뒤에 돈을 다 완납을 하면 이론적으로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3일 동안 주가가 변동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을 월요일 날 샀는데 돈은 수요일까지만 내면 되죠. 근데 그 사이에 하한가 빵빵 맞아버렸어요. 그러면 나 안 사고 돈 안 내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미리 이 매매 거래의 주문이 진실하다라는 증표로 고객이 미리 계좌에, 위탁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이 있어야 돼요. 보통은 한 4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위탁 증거금이에요. 그래서 금전으로도 납부를 할 수 있고요. 유가증권으로도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돈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반대매매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증권회사는 가지고 있는 증거금에 해당되는 금액만 다 팔아버리죠. 그게 바로 위탁증거금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데 시험 문제에는 금전으로만 징수된다. 이거 다 틀린 내용입니다. 자, 위탁수수료와 증권거래소 두 가지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위탁수수료는 뭐냐면, 자, 매매를 위탁을 했어요. 어디에? 금융투자회사에. 그래서 금융투자회사가 여러 군데죠. 대부분이 이제 증권회사죠. 예를 들어서 A 금융투자, B 증권사 여러 군데가 있다면 서로 자기네한테 와서 매매를 해야 수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야, 우리 싸게 해줄게. 싸게 해줄게. 우리 시장을, 우리 회사라고 하는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하면 내가 수수료 싸게 받을게. 그래서 이 요율은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법률로 정한다. 이런 함정 지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수수료율이 만약에 낮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매매를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수수료가 높아버리면 효율적인 주가 형성이나 거래량 증대에 도움이 되질 않겠죠. 증권거래소에는 세금입니다. 세금. 얘는 누가 받아가느냐? 실은 원천징수는 금융투자회사가 하지만 결국 얘는 세금이죠. 세금은 국가에 내는 거죠. 자, 이 세금은 살 때 팔 때 다 내는 것이 아니고 팔 때만 냅니다. 즉 매도자에게만 부과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원래는 주식 거래를 통해서 일어난 매매 차익은 비과세였는데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서 매매 차익도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은 원칙이었죠.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을 하면서 그 대신 증권거래소를 떨어뜨려 줄게. 이 두 가지가 몇 년 전부터 이제 같이 시행이 되어 왔는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024년도 하반기에 폐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세 안 합니다. 무조건 비과세예요. 매매 차익은 비과세, 배당 소득은 과세. 그 대신 증권거래세율은 예정대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0.18에서 0.15%로 인하가 됐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 그 다음에 유가증권 시장 둘 다 0.15%다.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매매계약의 체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경쟁매매, 호가에 의한, 부를 호자예요. 야, 나는 얼마에 팔게, 나는 얼마에 살게 막 서로 불러서 가격 체결하는데 어떻게 이게 순서를 정할 거냐.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 우선 원칙. 일단 나는 비싸게 살게, 나는 싸게 팔게. 예, 요렇게 낮은 매도 호가, 높은 매수 호가를 우선적으로 체결을 시키겠다. 이게 가격 우선의 원칙입니다. 만약에 가격이 똑같아, 그럼 빨리 온 사람, 시간 우선의 원칙으로 순서대로 적용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경쟁매매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시간 우선의 원칙이 가장 먼저 적용이 된다고 틀렸습니다. 어떤 원칙이 가장 먼저 적용이 되죠? 가격 우선의 원칙이 가장 먼저 적용이 된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동시호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호가의 순위가 좀 애매모호한 경우.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장 개시 전에는 사자 팔자를 일단 일정 시간 동안 받아요. 그렇게 해서 가중평균된 가격을 하나로 딱 결정하기 때문에 빨리 왔다, 늦게 왔다 상관이 없어요. 이 시간 동안에 접수된 매수 호가를 다 한꺼번에 통틀어서 단일가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얘가 이제 가장 큰 핵심이죠. 동시호가는 가격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우선은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위탁매매 수량 우선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주문량 많은 호가부터 우선 배분을 한다. 이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얘가 이제 함정으로 동시호가에서는 소액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량을 배분하기 위해서 주문 수량이 적은 호가부터 매매 체결한다. 이런 오답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문 수량이 많은 호가부터 우선 배분을 한다. 3단계로 배분하는데 백주, 그다음 잔량의 2분의 1, 나머지 잔량. 예,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동시호가는 언제 하느냐? 장 개시 전, 장 마감 전, 특정 사유로 거래 중단 후 다시 시작되는 경우 서킷 브레이커스가 발동이 되면 중단되죠. 예, 그런 경우에, 예, 그 다음에 상장 폐지 전, 정리 매매 등의 경우에 동시 호가가 적용이 된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계약의 체결 단일가 매매 내용부터 살펴보죠. 단일가 매매는 16시부터 18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정규시장 종가 기준 10% 범위 내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 정도 참고해 주시고요. 매매 결제는 3영업일째 되는 날 결제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매수자는 증권거래세 안 내죠. 그래서 위탁 증거금은 이미 납부한 거니까 그 나머지 금액과 수수료만 지불하고 주식을 인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는 위탁 수수료도 내야 되고 증권거래세도 내야 되죠. 이걸 다 공제하고 매도 대금을 가져갑니다. 명의계에서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명의계에서는 뭡니까? 주식을 산 사람은 발행회사 지정기관에 가서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이 주식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름을 바꿨어야 그때부터 주주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명의개설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 대체결제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탁원을 통해서 대체결제제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명의개설가 된 것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명의개설가 뭐다라는 용어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